온라인에서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당신을 위한 라이브 클래스, 사회를 맡은 경기대학교 소송박물관 학예팀장 배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2020년 특별전으로 나비 효과를 개최하였습니다. 나비를 주제로 한 민화와 지역 작가들이 들어 작품으로 전시 공간을 꾸며봤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람하지 못하셨죠. 우리 박물관은 2021년까지 나비 효과 전시를 연장하고 나비와 관련한 전문가들을 모시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의 안능호 선생님을 모시고 자연에서 온 나비 동,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월간민화 편집국장 유정서 선생님을 모시고 합폭에 그려진 나비 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조동일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품은 나비 상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시고 줌을 통해서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또 현장에는 경기대학교 소송박물관 학생 서포터즈 나도 큐레이터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전시와 라이브 클래스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박물관이 나비에 특별히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그동안 새가 날아든다, 어장관리처럼 새와 물고기를 소재로 한 전시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각각의 종들을 규명하고 접근하는 데 굉장한 한계가 있었는데요. 나비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 300여 마리의 나비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 나비들을 일일이 실제 나비와 비교해보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 일을 함께 해주신 곳이 바로 국립생물자원관이고 안능호 선생님이십니다. 안능호 선생님께서는 인천대학교 생물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시고 2005년 일본 오사카 부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2007년부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생물자원관에서는 생물자원 성분 분석 전문 인력 양성 사업과 곤충 생체 방어 물질 유용성 탐색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계와 협업을 통해서 좋은 성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나도 큐레이터 학생의 국립생물자원관과의 협업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성박물관 특별전 나비효과 온라인 전시 해설 두 번째 시간 나비효과는 누가 불러일으켰을까를 진행할 나도 큐레이터 9기 정지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시 관람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이니 편안하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나비효과는 누가 불러일으켰을까요? 이번 특별전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완성된 전시인데요. 이번 특별전은 수원 지역작가 3분과 국립생물자원관의 도움을 받아 완성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불러일으킨 나비효과는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시죠. 먼저 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던 민화 속 나비 300여 마리를 분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내용을 국립생물자원관에 전문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이다 보니 정확하게 과, 종까지 구분하는 작업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불분명한 것은 과와 류까지 구분하였고 정확한 나비들은 과와 종까지 구분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시장에 들러 어떤 나비가 민화 속에 등장하는지 보러 오세요. 이제 나비 효과를 누가 불러일으켰는지 잘 아시겠죠? 나비 효과의 사전적 의미는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한 특별전 나비 효과가 지역 속으로 뻗어나가길 바라며 지금까지 나도 큐레이터 9기 정지인이었습니다. 선생님 먼저 나비의 생태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갑자기 나비의 생태 그러니까 이제 네. 굉장히 이제 거창하게 들리긴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나비는 이제 곤충이죠. 곤충이다 보니까 곤충의 일반적인 생태를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곤충의 이제 성장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곤충은 탈피를 통해서 변태라고 하는데 성장하면서 껍질을 벗어야 되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어 점점 커지는 그런 성장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크게 변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게는 완전 변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알에서 깨어나서 부화를 하게 되면
애벌레가 나오겠죠. 그래서 애벌레 상태, 알과 애벌레, 그다음에 애벌레가 어느 정도 계속 그 껍질을 벗고 성장을 하면 나중에 이제 번데기가 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번데기에서 이제 성체가 나오는 거죠. 어른벌레가 나와서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이런 이제 번데기 과정을 겪는 것을 완전 변태라고 얘기하고요. 메뚜기나 뭐 노린재 같이 이런 것들은 처음에 부화할 때부터 그 메뚜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번데기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변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비는 완전 변태라고 해서 애벌레와 그다음에 어른벌레가 완전히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 변태에 속하고, 나비는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성장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나비가 서식하고 네. 또 토종나비, 또 사라진 나비 이런 것들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좀. 전 세계에 몇 종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여기 보니까 83만 종 여기 되어 있나요? 나비는 전 세계적으로 한 대략 나비목 전체가 한, 나비목이라고 하는 건 나비와 나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비와 나방처럼 몸에 이제 가루를 가지고 있는 이런 쪽을 나비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목이라는 거는 종속, 과목, 강문계 해가지고 그 곤충을 분류하는 이제 체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대략 한 20만 종, 한 17만 종에서 20만 종이 있는데 20만 종이 조금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데, 나비가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10분의 1 정도에서 한 2만 종 정도가 알려져 있고, 나머지는 다 나방이죠. 근데 실제로 나비목 곤충은 대부분 나방입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가 나비류고, 우리나라의 종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방은 한 4,000종, 3,500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나비는 그거보다 좀 적어서 남한의 나비가 한 160종, 165종 정도, 남북한 다 합치면 한 180종 정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별히 이렇게 나비의 이름을 붙일 때 네. 장명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먼저 학명이 있고요. 학명. 이제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명이라고 있습니다. 국명. 학명은 지금 린네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1800년대부터 1700년대죠. 1700년대부터 린네가 만든 이명법이라고 해서 앞에 속명이 들어가고 뒤에 이제 종명이 들어가는 이 두 가지 이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라틴어로 돼 있고 대부분 이제 라틴어로 해서 써야 되고, 그 종의 특징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이라든가, 그 종의 이제 어떤 형태적인 특징이라든가, 어느 지역에 분포하다든가 이런 그 숨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복잡한 그 규약이 있어서 이걸 이제 동물 명명 규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곤충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동물 명명 규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지어야 되고,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명은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학명을 얘기하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국명은 우리나라에서만 되는 한글 이름이죠. 그래서 나비는 이제 그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95%라고 봐야 되나요? 대부분이 석주명 선생, 우리나라 나비를 처음으로 연구하신 석주명 선생이라는 그 학자니 지은 이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대부분 변하지 않고 거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암끝 검은 표범 나비, 네. 또 갈고리 흰 나비 이런 것들은 네. 다 석주명 선생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렇죠. 예. 볼까요?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암끝 검은 표범 나비, 벌써 이제 여기서 이름에서 이 나비의 특징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표범 나비류는 표범의 무늬처럼 저렇게 갈색 바탕에 검은 그 점무늬가 있고요. 표범처럼 생겼죠. 표범 나비류는 다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암끝 검은이니까 암컷에만 저 앞쪽이 끝이 검죠. 수컷은 다르게 생겼습니다. 수컷은 저 끝이 검지 않고 전부 다 표범 무늬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암컷은 끝이 검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표범 나비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옆에 있는 이제 갈고리 흰나비는, 이게 사실은 이름이 좀 바뀐 걸 거예요. 예전에는 갈고리 나비라고 불렀습니다. 갈고리 나비라고 불렀는데, 이건 끝부분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갈고리 모양이 있죠. 그래서 흰나비 중에서 저런 갈고리 모양을 가진 나비류 해서 갈고리 흰나비라는 이름으로 특징을 다 알 수가 있고, 이 이름들은 아마 다 석주명 선생님이 지은 이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혹시 화면이
네, 나비의 주 서식지는 어디인지. 주 서식지.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나비 하면은 꽃하고 연관을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꽃이 많이 피어 있는 초지, 앞이 탁 트인 초지에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그런 곳에 나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곳이죠. 여기는 지금 아마도 설악산의 백담사 주변에 아, 예, 예. 제가 거의 한 15년, 14년 전인가 15년 전에 시집했던 사진을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이제 딱 이런 곳에, 주로 나비들이 많고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늘나비 종류는 뱀눈나비과에 속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색깔이 좀 어둡고 칙칙한 그런 나비들인데, 이런 나비들은 말 그대로 그늘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숲속에 사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없지만 이제 부전나비 종류 중에서는 이제 일부 종은 수간부라고 해서 나무의 높은 곳에 그쪽에만 날아다니는 이제 나무의 높은 곳에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비를 채집을 하려면 망이 굉장히 길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한 7, 8m짜리 망을 들고 다녀야 되고, 이제 그런 특징에 따라서 채집을 하는 도구들도 달라지는데, 어쨌든 나비는 이제 어디나 분포를 하지만 주로 가장 많은 곳은 이렇게 탁 트여 있고, 특히 이제 햇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꽃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흥미를 하기 때문에, 꿀을 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면 나비를 많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토종나비는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종나비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비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비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굉장히 폭넓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곤충은, 사람은 국가가 있어서 국경을 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 나라에서 살지만 또 생물들은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는 게 북한도 갈 수 있고 중국에서도 발견되고, 또 어떤 나비는 이제 왕나비 같은 경우는 바다를 건넙니다. 제주도에서 건너서 육지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대만을 거쳐서 제주도로 올 수도 있고요. 대만에서 제주도는 엄청나게 긴 거리잖아요. 예. 일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나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을 건너는 아주 원거리를 이동하는 나비들도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뭐 부전나비 종류라든가 네발나비과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광역으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는데, 분포하는 종 같은 경우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도 같은 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완전히 다른 종이 살고 있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랑 같은 종의 나비가 거기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비는, 토종나비는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나라 국가에 걸쳐서 넓게 분포하는 종들이 많다. 예,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가냘프게 생겼는데도 그렇게 바다를 다 건널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나비들도 있고요. 예. 네. 이제 분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거죠. 그런 경우가 네네. 많고. 그러면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림을 보다 보면 네. 어떤 나비들은 이거 과거에 그림 속에 있으니까 살았던 나비들인데 현재는 잘 밝혀지지 않는 나비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라지는 나비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멸종 위기종으로 여러 이제 곤충들이 지정이 돼 있는데, 나비가 꽤 많습니다. 나비가 꽤 많이 있는데, 그런 종들이 이제 과거에는 좀 어느 정도 많이 있다가 지금은 주로 이제 서식지 감소 때문에 아마 사라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기후변화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기후변화라는 거는 기후변화 때문에 서식지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식지 감소인데, 이제 특히 여기서 나와 있는 붉은점 모시나비 같은 거, 이것도 말 그대로 모시나비, 그러면 그래서 모시라는 질감을 가진 그런 나비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붉은 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꽤 많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강원도 산간 지역에 일부 지역에서만 있어서 복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의외로 이게 이제 주로 북쪽 지역에 많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요 비슷한 종류의 붉은점 모시나비라든가 이런 종류들은 북한 지역이나 몽골, 중국 북부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귀여해져서 멸종 위기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들이 몇 종 있죠. 특별히 이제 이 붉은 점 모시나비는 요즘 굉장히 좀 많이 미나 그리는 분들 또는 이제 우리 박물관 쪽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좀 각광받고 있는 나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알려져서
우리 그림 속에 그 붉은 점 모시나비가 음. 있구나 해서 기억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멸종 위기종이라든가 귀한 것들은 이미 많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네.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보는 나비는 오히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나비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비를 알고 있는 거는 그 이제 노래라든가 어떤 문화적 그 소설이나 영화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정도, 이제 흰나비, 배추 흰나비 정도, 노랑나비, 흰나비, 제비나비, 뭐 호랑나비 정도, 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비류도 정확한 이름은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제 네. 붉은 점 모시나비는 사실 실제로 마주하기는 굉장히 힘든 나비인데 의외로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그림 속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각광받고 있는 나비인 네.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요 근래 뭐 새로 유입된 나비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제 예를 하나 들기는 할 건데 몇 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늬박이 제비나비라고 있죠. 무늬가 제비나비 종류인데요. 제비나비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대형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나비 중에서 제일 큰 나비고요. 제비 꼬리처럼 저렇게 꼬리가 달려 있죠. 미상돌기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실제로 제비처럼 보여가지고 제비나비라고 하는 제비나비 종류가 꽤 많이 있는데 이 무늬박이 제비나비는 미접이라고 해서 미가 이제 미아할 때 미로 길을 헤매다 할 때 그 한자로 미를 쓰는데 길을 헤맨 나비입니다. 그래서 그 동남아 지역 주로 이제 아열대 지역에 사는 나비류 중에서 태풍을 만나서 우연히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와서 발견되는 종들이 있어요. 그런 나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나비가 몇 종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접이니까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우연히 바람에 쓸려서 가끔씩 발견되는 그런 종이었는데 최근에 이 무늬박이 제비나비가 발견되는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미 정착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착을 했다는 거는 이 아열대성 곤충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혹독한 겨울을 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곤충들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몸이 그 온도가 내려가면 그 혹독한 겨울을 월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가 바뀌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무늬박이 제비나비도 정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조심스럽게 이제 제기되는 그런 날이에요. 네, 아마 우리가 태풍이 불면 태풍이 온다고 하면 온 집에 문을 다 닫고 뭐 난리가 나는데 저렇게 가냘픈 나비가 태풍을 타고 그 먼 거리를 온다고 하니까 너무 좀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한번 해보실까요? 네. 뭐 기왕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생물학을 전공하시거나 이런 분 만나기 좀 어렵습니다. 이 박물관 쪽에만 근무하고 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나비 연구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나비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나비목 곤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전공을 한 거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이제 미소나방, 아주 작은 나방류의 어떤 분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비는 사실 이미 이제 분략적으로는 연구가 이미 끝난 가장 우리 인간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곤충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연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사실상 분략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나비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은 좀 드물고요. 하지만 이제 나비목 곤충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보통 이제 곤충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나비가 기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비목 연구자가 아니고 곤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나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고 화려하고, 일단 식별하기가 쉽고, 채집이 쉽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취미로 수집을 하거나 그런 요새는 이제 사진을 찍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고, 동호회도 많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학부 때부터 나비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부터 자연스럽게 나비 동호회가 있어서 나비를 이제 따라다니게 됐죠. 나비를 채집하고 이제 하는 선배들을 따라서 여기 지금 제가 보면 오늘 가져온 게 있는데 좀 많이 낡았는데 이게 이제 93년도에 아마 발간된 걸 거예요. 93년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1학년 때
처음 산 도감입니다, 사실은.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신유한 교수님께서, 경희대 신유한 교수님께서 낸 사실 되게 유명한 도감이에요. 초창기 때는 이 도감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도감의 종류가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제가도 나비 도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저자분들이 주신 것도 있고, 뭐 제가 산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해서 도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요 도감밖에 없었는데, 이걸 이제 들고 다니면서, 무겁지만 이걸 항상 들고 다니면서, 채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1학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연히 사실은 제가 나비목 곤충을 하게 된 거는 뭐 그렇게 이제 우연하게 된 게 있지만 그때부터 이제 나비하고 인연이 닿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아까 동호회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네. 저희가 이렇게 나비 동호회에 계신 분들을 먼저 검색을 했는데 산으로 들로 이렇게 많이들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혹시 이렇게 다니시면서 연구하면서 특별히 뭐 좋아하는 나비나 싫어하는 나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1학년 때 그 표본을 보고 이제 은판나비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귀한 나비는 아닙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큰 나비예요. 은판나비를 이 은판나비가 아마 아까 토종나비 말씀하셨는데 네.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 나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주로 이제 많이 분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뭐 이게 좋아졌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뒷날개 뒤쪽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뒤쪽을 봐도 화려하고요. 주로 이제 이 은판나비는 꽃에 앉아 있지 않고요. 이런 오색나비 종류가 동물의 배설물을 좋아합니다. 나비는 항상 꽃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이제 무기물질, 미네랄 이런 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항상 채집을 할 때 보면 산에 갔을 때 항상 이제 거기 산에 보면 공중 화장실이 있으면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항상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면 나비를 의외로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곤충이나 나비를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무기물을 먹으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은판나비는 그런 나비류인데 5월이었나? 하여튼 그때쯤 보면 6월인가? 그때쯤 보면 이제 이런 화려한 나비들이 수십 마리가 이렇게 바닥에 쫙 앉아서 장관이죠,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모습이 매료가 돼가지고 제가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나 그리시는 분들 많이 들어와 계실 텐데, 저도 항상 그렇고, 나비 하면 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네, 좀 다른, 네, 오히려 꽃보다도 계곡가라든가 네. 이런 곳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실제와 네. 그림 속의 차이가 있는 것. 나비목, 이거는 이제 날도래목, 바로 위에 요거 날도래목이라고 해서 나비하고 비슷한 가장 가깝게 있는 곤충인데 날도래 종류의 강모 몸에는 털이 있습니다. 이렇게 털. 근데 나비는 사실은 털이 변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털이 변해가지고 넓적하게 저 기와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기와 모양으로 잘 보면은 여기 보면 떨어져 나간 자국이 보일 거예요. 구멍이 나뭇잎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구멍이 보이는데 저기 인편이 떨어진 겁니다. 인편이라고 하는데요. 저게 이제 가루입니다. 가루를 크게 확대해서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가루가 여러 가지 색깔을 띠고 있고 옆에는 더 빽빽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저게 나비의 무늬를 이루고 있는 건데 이 몰포나비는 이 인편이 좀 더 입체적으로 각도가 다 다르게 있기 때문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그런 금속성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조색이라고 하고 있고요. 구조색은 이제 보통 이제 잠자리의 눈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런 건데 이 반사가 되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빛이 반사되는 구조색을 응용해서 홀로그램이나 교통 표지판의 반사판이라든가 이런 이걸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는데 자연에서 얻은 생물에게 얻은 어떤 힌트를 가지고 우리 생활에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 이런 데도 응용을 하고 있는 것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나비는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죠. 문학, 미술, 음악에 가장 영감을 많이 준 곤충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영감을 준 대상이고 우리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곤충입니다. 여기 이제 특징을 지금 한번 더 여기 지금 예. 나비가 이렇게 저기 주둥이가 이렇게 턱이 있는 게 아니고 빨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저렇게 말려 있다가
먹을 때는 이렇게 쭉 펼쳐져서 꿀을 빨고요. 옆에는 이제 나방인데, 네, 요거는 나방, 제가 학위 논문 할 때 그렸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그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길쭉하게 빨대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나비나 나방은 저렇게 빨대 모양으로 돼 있는 특징과 몸에 그 비늘 모양의 털이 있는, 이게 이제 나비목의 가장 큰 특징인데, 이러한 나비는 사실은 아름다운 무늬 때문에 가장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곤충이 되었습니다. 예, 일단 나비목 특징 설명하면서 네. 같이 설명드리시죠. 네. 선생님, 우리가 이제 민화 속에도 다른 곤충들이 나비하고 같이 많이 출연을 하는데, 나비 이외에 다른 곤충을 연구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방을 계속 연구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나방이 아니더라도 지금 최근에는 파리를 연구를 하는데요. 파리가 우리 보통 이제 해충이잖아요. 지저분한 곳에 사는 이제 것인데, 파리의 유충, 그러니까 구더기죠. 구더기가 굉장히 부패한 환경 속에서 썩은 음식물이나 이런 동물의 사체 이런 데 이제 구더기가 보통 나오는데, 성충이 와서 알을 낳으면 바로 이제 구더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 미생물 병원균이라든가 세균들이 많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잘 살아가는 것은 뭔가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구더기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서 이거는 이제 거기에 있는 침샘 조직을 따로 떼어내서 그거를 이제 DNA, RNA 전사치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서 어떤 여기서 기능성 물질을 찾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올해 이제 굉장히 많은 구더기를 사육을 했죠. 파리 키우면서. 나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곤충들도 연구를 저는 이제 내심 기대했던 거는 뭐 벌이나 잠자리, 말똥구리처럼 우리 민화에 많이 나오는 곤충들 연구하신다고 하면 기대를 좀 했는데 새파리 연구하신다고 해서 혹시 다음에 또 이런 결과 있으면 함께 하면 좋겠고요. 이제 한 반쯤 이제 민화 연구 쪽으로 많이 좀 들어왔는데요. 1년에 나비는 한 몇 마리 정도 이렇게 채집을 하십니까? 나비는 제가 옛날에 처음에는 이제 나비를 많이 잡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곤충의 입문 단계에서는 많은 수의 나비를 채집을 합니다. 이 수집하는 재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표본을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나비는 별로 실제로 채집은 잘 안 해요. 사진을 찍거나 대부분은 사진을 찍거나 이제 증거품으로서 한두 마리 정도. 올해 제가 나비 잡은 거는 얼마 전에 한 마리 잡은 게 있고요. 거의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비는 1년에는 한 10마리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대부분은 사진을 찍거나 하는 정도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 근무하고 계시는 생물자원관에서 나비 표본을 혹시 일반인들은 대여해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곤충 수장고라고 하는데요. 수장고. 네. 이제 한자인데 수장고가 깊이 잘 간직해서 보관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표본실인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저렇게 나무로 된 상자에 케이스에 넣어서 그 안에 다시 종이로 된 케이스에 넣어서 건조 표본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표본은 이제 액침 표본과 건조 표본인데 주로 이제 곤충은 말려서 이제 보관을 하는 건조 표본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요. 다음과 이렇게 보면 나비 표본들이 보이죠? 날개를 펴서 말려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 학술이나 교육 등 특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문의를 해야 수장고 열람이 가능하고, 일반인의 어떤 수장고 열람은 불가능하지만 지금은 전시관이 열려 있지만 생물자원관에 전시관이 있어가지고 그 전시관에 이런 수장고 형태의 어떻게 전시하는지를 보여주는 표본 전시가 따로 있어서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 저희가 특별히 좀 표본 몇 개 갖고 왔는데 설명을 좀 몇 가지만. 나비 표본들이 있습니다. 표본은 날개가 펴져 있잖아요. 날개를 핀 상태에서 가슴 부분에 핀을 이렇게 꽂아요. 그래서 보면 자세히 보시면 가슴의 정중앙에 핀이 꽂혀 있고, 그 상태에서 날개를 펴서 말리면 다 마른 걸 떼어내서 이렇게 표본으로 만듭니다. 제가 표본 만드는 도구도 좀 갖고 왔는데, 전시판이라고 해요. 전시판.
한자말인데요. 시가 날개 시자예요. 그래서 날개를 펼친 판이다 해서 여기 가운데에 나비를 꽂아가지고 핀을 꽂아서 날개를 양쪽에 핀 다음에 종이로 이렇게 유산지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말리면 굳죠. 그러면 이제 떼어내서 이렇게 이제 표본으로 만드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가장 보편적인 나비들만 이렇게 있는데 종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괜찮을까요? 시간이. 네, 그러면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는 것만 이제 네,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게 지난번 물고기 전시하면서 자산어보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깊이 생각해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물고기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쓴 기록입니다. 오늘 사실 저도 저 표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시골 사람이니까 나비를 나름대로 많이 본다고 봤는데 실제 나비 표본을 보니까 너무 이쁘고 화려하고 이래서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미나 작가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 실제로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사진이나 그림 속에서 보던 것들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가 이거 표본 작업하는 부분들은 아까 혹시 선생님 그걸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고 네. 바로 나비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 표본을 만들 때 이제 날개를 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채집도 간단히 설명해. 아까 그 빠삐용 거기서 보면은 또 이제 포충망이라고 하는데 망을 써서 쓰는데요. 제가 이제 앞에만 들고 왔는데요. 네, 이 망으로 이렇게 잡고 보통 이제 이 망의 길이는 잡았을 때 이 팔이 들어가는 정도의 길이로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딱 팔이 끝까지 닿는 정도의 길이로 딱 돼서 나비를 잡으면 여기서 꺼내가지고 흉부 압박이라고 해가지고 가슴을 누르면 나비가 기절하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비 다른 곤충은 독병을 써야 되는데 나비는 그냥 간단하게 이게 눌러서 기절시키거나 죽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삼각통이라고 해요. 삼각통. 삼각형으로 생긴 통이죠. 삼각통 안에는 삼각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넣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삼각지가 이 안에 넣어서 가져와서 잡아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 지금 말한 전시판의 날개를 펴서 이제 표본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지금 이 방법은 아까도 이제 빠삐용에서도 나왔어요. 똑같은 게 전시판도 나오고 했는데 이미 1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수백 년 한 1700년대, 1800년대도 아마 비슷한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본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도 아직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네,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앞쪽에서 설명 다 들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비와 실제 그림과 실제 나비를 비교해서 네. 왜 이것은 이 나비고 이건 아닌지. 왜냐면 저희가 사실 처음에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나비들 이렇게 이건 무슨 나비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갔는데 우리 선생님 찾아뵙고 상당히 많이 절망하고 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찾은 나비 중에서 굉장히 많은 나비들이 이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직접 어떤 나비는 이건 이 나비고 저 나비다 하는 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랑나비네요. 이거는 호랑나비고요. 호랑나비, 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이게 민화잖아요. 네. 굉장히 정확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호랑나비가 이제 크게 두 종이 있는데 산 호랑나비와 호랑나비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호랑나비는 이 부분이 이제 줄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이 돼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정확하게 표현이, 산호랑나비는 여기가 줄무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그림만 딱 봐도 호랑나비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묘사된 그런 그림이죠. 네, 요거는 이제 태극나방 중이네요. 왕태극나방일 겁니다. 왕태극나방. 이거는 이제 이게 같은 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사하죠, 이것도. 네, 굉장히 유사해서 아마도 이 종이거나 아니면 이거랑 비슷한 종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이것도 정밀하게 묘사한 태극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국기에 있는 태극무늬가 있어서 태극나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묘사가 잘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청띠 신선나비네요. 푸른 띠가 있고, 이건 뭐 그냥 봐도 정확하게
동정이 되죠. 이 푸른 띠가 있는 모습과 전체적인 윤곽이 아주 정밀하게 묘사가 돼서 이것도 보자마자 바로 청띠 술산남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는 실제 나비 그림 말고 미나 속에 있는 나비 그림은 경기대학교 박물관에서 지금 소장하고 있는, 지금 전시되고 있는 나비들을 가지고 비교를 한 장면입니다. 이건 노랑나비네요. 노랑나비인데, 노랑나비 이것도 약간 좀, 요거는 약간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보면 노란색이고 끝 부분에 이 검은색 무늬가 명확하게 있어서 이것도 이제 노랑나비라는 것을 충분히 그림만 보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종이 구분이 충분히 되죠. 네, 이거는 제비나비죠. 제비나비고 이것도 제비나비의 특징을 잘 묘사를 했어요. 물론 이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실제하고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제비나비인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보면은. 근데 정확하게 이제 제비나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지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비나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만 봤을 때는. 이거는 배추인나비죠. 배추인나비인데 이건 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흰나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대만 흰나비도 비슷한데 이건 뒤에 이제 검은 점이 있어서 좀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는 꼬리명주나비고요. 꼬리명주나비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암수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검은색 암수 차이가 있어서 밝은 색깔하고 이제 저는 검은색의 암수가 좀 서로 다르긴 한데 저 무늬는 완전히 꼬리명주나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꼬리명주나비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호랑나비고요. 호랑나비인데 이거는 이제 이 제비나비과 같은 제비나비과지만 호랑나비하고 좀 거리가 있고 제비나비이긴 한데 제비나비 그러니까 호랑나비 과인 건 알겠지만 이건 동정이 안 되죠. 이거는 좀 예. 그럼 이거는 어떤 나비로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실제 있는 나비가 아니고 네. 좀 상상이 가미된 그런 종인 것 같습니다. 갈고리 흰나비, 아까 갈고리 흰나비 있죠? 이것도 이제 갈고리 모양이 뚜렷하고 지금 노란색이 여기는 없지만 암컷은 노란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수컷인데 이 갈고리 흰나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갈고리 모양. 이거는 붉은 점 모시나비죠? 이것도 붉은 점이 있으니까 바로 알 수가 있죠. 이거 별박이 세줄나비인가요? 네, 맞죠? 요거는 좀 조금 약간 애매한데, 사실은 애매한데, 세줄나비 종류가 비슷한 게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별박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점 끊어져 있는 거는 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별박이 세줄나비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 뭐 이건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뒤쪽 날개는 이렇게 좀 실제는 길게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묘사는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네. 네, 일단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별박이 세빌라비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거 호랑나비네요. 이건 좀 그냥 봐도 거리가 좀 멀죠. 일단은 호랑나비 과에 있는 어떤 종을 보고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력을 가미해서. 실제로 이런 나비는 없습니다. 네, 요거는 표범나비류인데 밑에 이제 검은 테두리가 있는 거 봤을 때 암끝 검은 표범나비죠. 얘는 이제 끝이 검지 않잖아요. 이거 수컷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진한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끝부분 테두리가 저렇게 진한 표범나비는 암끝 검은 표범나비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묘사를 잘 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동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붉은 점 모시나비. 네, 이거는 조금 붉은 점이 있긴 하지만 이게 나비인지 나방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은 저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이것도 상상력을 가미해서 그린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호랑나비네요. 이거 호랑나비 좀 비슷한데 이것도 실제하고 조금 거리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 눈에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아마 호랑나비를 보고 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것만 봤을 때는 호랑나비하고 조금 특징이 조금 많이 달라서 아까는 굉장히 묘사가 잘 됐는데 이거는 이제 호랑나비류이겠구나 정도로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네. 5개 과. 우리 박물관 속에 사실 미나 안에 우리나라에 5과의 나비가 있다고 그래요. 호랑나비과, 네발나비과, 팔랑나비과, 부전나비과, 흰나비과. 그러니까 이제 이 5가지의 과는 모두 다 들어있는 셈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박물관 안에 있는 나비에는 모두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사실 우리 박물관에 있는 나비보다 그 조선시대 최고 나비 전문가는 아무래도 이제 남계우 선생의 작품일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 모신 김에 그 남나비의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나비 그림도 함께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나비들이. 이거 뭐 굉장히 묘사가 잘 돼서 사실은, 다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뭐 손으로, 맨 위에 이제 제비나비죠. 저거는 제비나비인 것 같고요. 그 옆에 밑에는 노랑나비인 것 같고, 밑에 흰나비류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줄 흰나비인 것 같습니다. 날개 맥이 좀 뚜렷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호랑나비 아주 잘 묘사했죠. 그 밑에는 요거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아마 네발나비과의 네발나비류인 것 같습니다. 네발나비는 좀 비슷한 게 많아서 네발나비 정확하게는 종은 모르겠지만 네발나비과에 속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뭐 이거는 학술적인 그림이라고 해도 될 만큼 묘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석주명 선생님이 나비 연구가이신 석주명 선생님이 이 남계우 이 나비 그림을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다른 민화는 일단 상상력이 가미돼가지고 정확한 종을 알 수가 없지만 남계우 선생의 그림은 굉장히 묘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비가 어떤 나비가 있었는지 주로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나비를 그렸다고 해요. 남계우 선생님 그린 나비는 100년 전의 나비는 이런 종이 있었구나라는 그걸 알 수 있는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석주명 선생님은 그 37종의 나비를 다 정확하게 동정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남계우의 그림을 보고 이 종은 이 종이다 해서 자료를 남긴 게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제 나비 그림은 중요한 것은 하나의 나비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한 폭 안에 있는 나비가 과연 생물학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가 또는 뭐 꽃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우리 박물관에 있는 미나 한 폭 한번 볼까요? 몇 개면? 네. 네. 밑에 꽃이 있죠. 이게 이제 식물은 제가 잘 몰라서 어떤 꽃인지 이렇게 딱 보고 금방 알기는 어려운데 나비도 자기가 좋아하는 정확히 말하면 기주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애벌레가 모든 식물을 다 먹는 게 애벌레는 식물을 먹고 살거든요. 식물의 잎을 먹고 열심히 먹고 살다가 번데기가 돼서 나비가 되면 나비는 그 식물의 그 식물이 아니라 이제 꽃에 꿀을 빠는데 이 나비는 성체가 됐기 때문에 어떤 꽃에 가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꿀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애벌레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알을 꼭 낳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종수가 굉장히 좁은, 그러니까 몇몇 안 되는 종에만 낳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나비류는 굉장히 폭넓은 식물에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비도 있어서 그런 기주식물의 차이는 있지만 이 나비 성체하고 꽃과의 관계는 아주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꽃에 꿀을 빨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자기가 먹는 기주식물 근처에 있으려고는 하겠죠.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이제 꽃하고 같이 있는 거는 그냥 우연히 그 꽃 주변을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고 관찰한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면이 있어요? 네. 대체로 우리가 민화를 그릴 때 그 나비가 장수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들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비는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곤충의 수명 얘기할 때는 성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나비의 성충, 얼음벌레 날아다니는 나비의 수명은
정도만 얘기하자면 짧습니다. 굉장히 짧고 아마 한 달도 되지 않을까. 2, 3주 정도. 길어야 한 달. 한철 살다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알을 낳으면 다시 또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또 나비가 돼서 1년에 2번 정도. 보통 봄형, 여름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년에 2번 정도 사이클을 도니까 실제로 알에서부터 나비까지 가는 거는 한 3개월 정도로 봐야 되죠. 그리고 월동하는 경우가 좀 더 길겠죠. 왜냐면 번데기는 알 상태로 오랫동안 있다가 나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겨울을 나고 그 다음 봄까지 한 4월, 5월 돼야지 싹이 나니까 그때는 한 작년 9월이나 10월쯤에 알이 돼서 번데기가 되거나 해서 월동을 한 다음에 다음 해까지 하니까 6개월, 6, 7개월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는 장수의 상징으로 희망도 주고 이러지만 본인은 한 달 정도 산다고 봐야 되죠. 나비가 날아다니는 상태로는 네.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물관이 사실 이제 나비를 접근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새나 물고기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그래도 나비는 우리 안농원 선생님 만나서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가 나비의 그림도 좋고 그 나비의 그림 남개우의 그림도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렸고 또 그 남개우의 그림을 실제로 보고 그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분이 또 석주명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석주명 선생님 하면은 나비 얘기하면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석주명 선생님이 나오고 실제로 우리나라 곤충 분류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태동이 됐던 이제 초창기 가장 처음 연구자가 석주명 선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계우 선생은 이제 학자는 아니지만 1800년도 1811년에 태어난 제가 아까 잠깐 찾아봤는데 태어나서 조선시대에 그림을 그렸는데 굉장히 묘사를 잘 해서 남계우의 그림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정밀하게 묘사가 돼서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떤 나비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한 극찬을 한 분이 석주명 선생님이에요. 석주명 선생님은 그 일제시대 때 나비를 연구를 했죠. 그래서 요 다음에 무슨 그림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자료가 따로 없죠. 그냥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석주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나비에 미친 사람 할 정도로 나비 연구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로 이제 시노님이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나비를 다 구분을 해서 사실은 그 당시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인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종수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부풀려서 몇백 종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석주명 선생님이 다 찾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한 40종, 150종 정도 되더라 라고 밝혔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성과를 거두신 분이고요. 그런 분이죠. 제가 여기서 잠깐 깨알 자랑을 하자면 우연의 일치지만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석주님. 이 얘기하면 깜짝 놀라신 분도 있어요. 사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횟수가 얼마나 차이나요? 7회 졸업생이고 제가 73회 졸업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기 그렇더라고요. 혹시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가 이제 제목이 나비 효과니까 저희가 이제 전시 오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인생에 나비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를 여쭤보기도 하는데 선생님한테 혹시 이번 연구에서 나비 효과 같은 것이 있다면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이런 나비목 곤충, 나비를 포함해서 나비목 곤충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사실 아까 말했던 동호회 활동도 있었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대학교 3학년 때쯤에 진로를 처음 결정을 했는데 다들 똑같지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곤충을 좋아하니까 그래 기양하는 거 한번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뭐가 됐든 간에 해서 그때 했던 결정이 지금의 저를 이루게 됐고요. 또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 처음에는 이런 이제 온라인 강의긴 하지만 이런 강의가 있을 거는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나비 민화에 대한 동정을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수락을 해서 오늘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또 이런 자리가 되는 그런 나비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선생님 찾게 된 것도 사실은 나비 효과예요. 이제 네이버에서 나비 연구자들 조사를 하다가 어떤 분을 찾아가야 되나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이렇게 나비를 채집하시는 그룹들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알게 되고 오늘 이렇게 나비 우리 박물관에 있는 한 종 한 종의 나비들을 일일이 한번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다 현장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팀들이 다 아마추어라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간혹 좀 불편하시는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장하고 온라인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들어온 게 있나요?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시면 네네네. 혹시 나비와 나방의 차이점이 있나요? 아, 네. 제가 이제 나방을 연구한다고 하니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죠. 사실은 나비와 나방의 차이점. 그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이는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데요.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비와 나방은 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비는 밤에 날고 나방은 밤에 많이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나비는 더듬이 끝에 곤봉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뭉툭하게 무늬가 모양이 있어요. 근데 더듬이 끝이 뭉툭해서 부풀어 있으면 다 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채찍 모양이라든가 요새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운동회 때 곤봉을 썼기 때문에 곤봉을 다 아는데 요새 곤봉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면봉, 무슨 성냥개비 이런 식으로 제가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낮에 활동하는 나방도 있고요. 밤에 또 나비를 채집을 할 수가 있고 해서 정확하게는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 나비와 나방의 중간쯤 되는 분류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아주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나비는 날개가 화려하고 더듬이 모양이 다르고 이런 걸로 다 구분할 수가 있죠. 혹시 이렇게 나비는 날개를 접고 있고 나방은 대부분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외가 항상 있어요. 네. 날개를 접는 나방도 있고요. 날개를 펴고 앉는 나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죠. 네. 온라인상 질문이 하나 아, 들어왔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나비 연구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전문적으로? 네, 제가 나비를 연구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진학한 케이스잖아요. 네. 나비를 연구하셨다기보다는 이제 곤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곤충이 많이 있고 지금은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나비에 대한 연구는 분류학적인 연구는 이제 이미 연구가 다 끝났고 사실은 나비는 학술적으로는 생태학이라는 거는 생태학이나 생리학 쪽으로 가야 돼서 그런 연구를 어떤 교수님이 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는 대학원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나비보다는 분류학 쪽에서는 나방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나비 종에 따라서 좋아하는 꽃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비 종에 따라서 좋아하는 꽃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꽃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나비는 이 꽃 저 꽃을 다 좋아하는데 애벌레는 명확하게 먹을 수 있는 식물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식물이 몇 종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웬만한 식물을 다 먹는 그런 나비도 있고요. 그 나비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마 그림을 그리실 때 특별하게 좋아하는 나비하고 또 꽃을 매칭을 한번 네. 시켜보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관찰, 이제 어떤 나비가 어느 꽃에 주로 앉는다라고 하는 정보가 명확하게는 있지는 않은데,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죠. 도감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개망초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거나, 무슨
뭐 꿀풀과에 있는 종에 많이 보인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정보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다 쉽게 찾을 수 네. 있을 겁니다. 질문이 막 들어오는데요. 질문이 굉장히 예. 많이 들어오네요. 나비는 유익한 곤충인가요? 유해한 곤충인가요? 아, 네. 나비, 우리가 이제 유익하다, 유해하다는 인간의 관점에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어떤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곤충이든지 이 생태계를 끌어가는 먹이 사슬 중에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유해한 곤충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농작물이나 작물, 아니면은 과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곤충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해충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추 흰나비 같은 경우는 배추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농작물을 경작하는 입장에서는 유해한 곤충이죠. 예,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후 변화 등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나비의 종류의 변화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하에서 올라온 것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서식하는 종이 좀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살던 그 나비들이 점점점 활동 영역을 넓혀서 북방 한계선을 점점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남방 한계선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사는 나비들이 남방 한계선이 올라가면서 원래는 지금 그 공장나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북쪽에서 주로 많이 사는 나비들인데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기후변화의 원인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희귀해졌죠. 그 다음에 나비나 나방의 인편은 떨어진 경우에 새로 나기도 하나요? 새로 나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그걸로 그냥 끝인가요? 재생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으면 한번 해주실래요? 네. 나비 생김새 특징을 바탕으로 나비 이름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특징이 없는 나비들은 이름을 어떻게 짓나요? 특징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생김새 얘기했지만 생김새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생김새가 우리나라 나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석주명 선생님이 지었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나비 모양의 겉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지었고 이름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특징을 잘 잡아서 지었고 그 특징이 없는 것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굴뚝나비 시커매요. 그냥 아무 무늬가 없습니다. 거의 꺼멓고 이제 뒷날개 무늬는 좀 있지만 멀리서 보면 시커먼데 그것도 벌써 굴뚝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검다 해가지고 굴뚝나비 이렇게 지은 것처럼 그 특징이 없어도 그 특징을 잘 잡아서 이제 설명을 나비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재미있는 나비 이름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가도 귤빛 부전나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가도 귤빛 부전나비. 부전나비는 이제 부전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개, 장난감, 부전이라는 민속 전통 놀이개가 있어요. 그 모양을 잘못해서 부전나비인데, 귤빛 부전나비라는 거는 주황색이니까 귤빛 부전나비겠죠? 근데 시가도는 시가도가 뭐냐면 지도의 도심부에 있는 지도 있죠? 도심부에 있는 지도는 건물 모양이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점점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정말로 도심에 있는 도로의 그림을 그린 도로에 있는 것처럼 뒷날개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큰 홍띠 전박이 푸른 부전나비 맞나? 그게? 13글자잖아요. 이게 곤충 중에 우리나라 곤충 중에서 이름이 제일 긴 곤충이 나비에 있습니다. 작은 홍띠 전박이구나. 큰 홍띠가 아니라 작은 홍띠 전박이 푸른 부전나비. 그런 재밌는 이름이 있죠. 사실 이제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이 실제에 존재하는 생태 속에서의 나비, 그 다음에 이제 민화 속의 나비, 그리고 또 민화가 상징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은 이제 생태 속에서 실제하는 나비와 어떤 그림을 맞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100의 힘을 썼다면 사실은 이 방송이 되는 곳에 들어간 힘이 한 6, 70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 나름대로 또 충분히 더 준비를 했지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보시는 분들 또 참가하신 분들 잘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폭에 앉은 나비,
그래서 이제 유정서 미나 편집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물리소 오셔서 네,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